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마 이후 하루 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153석 이상, 그러니까 과반 승리를 자신한다, 이례적으로 이렇게 판세를 공개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난주에 비해 10석 정도의 더 자신감이 생긴 셈일 텐데요. 반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평가를 숫자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아직은 신중한 목소리입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합니다. 네, 못 살겠다. 총선이 정확히 26일 남았습니다. 이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 못지않게 장점을 각 당 모두 극대화하는 선거 전략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선거를 어떤 구호로 치르느냐, 바로 슬로건 전쟁입니다. 미리 공개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의 이점을 내세워서 국민의힘은 합니다, 이걸 내세웠다면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합니다, 하겠다. 두잖아요. 그게 누구의 전유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실천하는 정당, 약속이 곧 실천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걸 미루지 않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다는 그거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재명은 안 했잖아요. 이재명은 안 했죠. 우리는 할 겁니다. 명확하게 다르죠. 안 할 사람이 하겠다고 얘기해서 결국 안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금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 이미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못 살겠지요? 네. 못 참겠지요? 네. 그러면 심판해야죠? 네. 못 살겠다! 심판하라!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미리 공개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지금 합니다. 오늘 슬로건을 발표한 민주당, 못 살겠다, 심판하자. 뭔가 구도가 명확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선거가 20여일 앞두고 이런 구호 전쟁에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구호라는 것은 아마 유권자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듣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 명확한 어떤 한 줄의 어떤 구호, 여기서 상당히 이제 결판 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예. 라는 것들을 이제 그때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때 호응이 컸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인데, 예전에 아마 우리 이승만 대통령 그 시절에도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또 구호도 당시에 있었고요. 이런 단순한 한 줄짜리, 그리고 이런 구호가 유권자들한테 빨리 전파가 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성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실천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즉 많은 어떤 공약들을 제시하지만 문제는 누가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바로 이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예.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실제로 어떤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통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당의 어떤 집행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점들을, 그런 장점, 즉 많은 공약들을 내걸긴 하지만 실천하는 게 바로 우리 여당이다,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시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야당은 최근에 어떤 물가라든지 이런 어떤 상승에서 국민들의 어떤 이 감정, 예. 이런 것들을 좀 자극시키는 그러한 구호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1960년대에 썼던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그런 어떤 구호가 지금 야당에 쓰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현실에 대한 어떤 이 인식,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 구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언급했던 그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하다, 이번 민주당의 총선 슬로건이.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돌 교수님, 1956년 포스터,
1번 장면, 2번 신익희 이 두 선생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당시 이 자유당에 맞선 이 구호에 대해서 자유당은 갈아나면 더 못 산다. 뭔가 민주당도 뭐 60년 전의 구호까지 각색해서 소환할 정도로 정권 심판론을 그래서 더 부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뭐 야당이야 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당의 구호는 결국 이 정권을 심판하자, 더 나은 야당이 있다 뭐 그런 거겠지요. 예, 근데 저 자유당이 갈아내면 더 못 산다 하는 건 전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때 저는 기억하는 건 예, 갈아봤자 별 수 없다. 구관이 명관이다. 예.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관이 명관이다는 건 또 그때 처음 만들어진 그런 슬로건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글쎄요. 야당은 늘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저 문제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지금 다 아시지만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일반적 민생하지만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저것이 사람들 가슴 속에 꽂힐 수 있습니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예. 말은 시장에 가서 매일 그 반찬거리 사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른 물가에 더 깜짝 놀랄 때 저 구호가 딱 들어오면 가슴 속에 꽂힐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허투루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서민 입장에서 뭐 반도체가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피부에 와닿는 물가가 중요하고 과거 같으면 이런 때는 만사 제쳐놓고 정부부 대통령부터 나서 갖고 모두가 물가 비상하면서 막 강제로 누르려고 하고 예. 그랬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거 정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할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조한 민주당의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이 슬로건.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구호처럼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다가 한 말. 그러니까 살만하면 2번 찍고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잘했다. 나라 살림 잘했다.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싶으면 가서 열심히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십시오. 집에서 쉬는 것도 2번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의장을 향해 GS 지지라는 욕설을 남겼던 후보, 천안한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여놓고라고 했던 후보, 비명 인사를 바퀴벌레라 칭했던 후보, 이 모든 분들이 무리 없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이찍이라 지칭하고 살만하다면 2번을 찍든지 집에서 쉬라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역시 국민 갈라치는 망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내부의 문제들은 적당히 웃어 넘기고 상대당은 집요하게 물어뜯는 내로남불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만하면 2번 찍으시고 집에서 그냥 투표하지 말고 쉬시라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그건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는 대단히 후진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번을 찍으실 분이든 2번을 찍으실 분이든 모두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를 전진하게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후진 정치에 맞춰서 전진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후진 생각이고 후진 정치다. 본인들은 전진하겠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맞받아친 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혹시 2번을 찍겠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쓰고 배모 씨, 조명현 씨 부리고 살만하지 않았습니까? 살만한 사람들 2번 찍으라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도 2번 찍는다고 하는 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백현동 임대주택 100%를 10%로 90%나 줄인 사람이 누굽니까? 대장동 원주민 땅을 거의 위법하게 헐값에 수용하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를 거치면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도 제 생각에 굉장히 퇴색돼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만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런 구호는요. 이재명 대표 말고 그 밑에 있는 뭐 원내대표든 누구든 대변인이든
그런 사람들이 했으면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심판하자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켜드리면요. 다음 주는 월화금 3번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다른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이번 주 화요일처럼 그렇게 뭐 재판 뭐 연기하고 뭐 빠지고 그러지 말고 본인 재판부터 잘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 뭐 제가 굳이 말꼬리를 잡지 않더라도 지금 자막에 잠깐 나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투표용에 나와라. 이 말이 정답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 뭐 2번을 찍으실 분들이 투표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띄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더 강조하는 취지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많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달라 이런 요청의 취지로 봐야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른바 또 연이은 이직 발언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까지 이거 국민 갈라치는 망언 아니냐라고 했는데 연이어서 일단 이 발언 논란이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나온 셈이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울산의 지원 유세를 갔다가 결국 이런 말실수까지 나왔습니다.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2번을 찍는 겁니다. 여당이 하도 요걸 내가 헷갈렸어. 1번을 찍어서 2번 더 이상 용납 못하겠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심판하면 됩니다. 심판하면 2번을 찍는 겁니다. 라고 했더니 주변이 갑자기 싸해지는 그런 느낌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본인도 뭐 모르겠어요. 계속 이직 발언 논란이 있으니까 2번이 자연스럽게 나왔는지 이현정 의원께서 논평할 게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좋습니다. 자기 어떤 당을 지지를 표하는 거는 뭐 당연하겠죠. 자기 당 대표기 때문에 1번을 찍어야 된다. 뭐 말실수로 이제 2번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문제는 야당의 대표라 그러면 국민들에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예의가 있을 겁니다. 예. 그건 뭐냐면 예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 정동영 당시 대선 후보 당시 이제 그 의장인가요? 당 대표가 선거 때 어르신들은 그냥 저 노인분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된다. 집에 쉬셔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발언과 이번 발언이 저는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어떤 권한과 이런 것 표현을 의사 표현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히 정당 대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구 보고는 하지 마라. 즉 뭐냐면 우리 찍을 사람은 나오고 우리 안 찍을 사람은 나오지 마라. 라는 지극히 정말 편협한 편가르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는 편가르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던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실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 즉 편가르기, 이찍, 그다음에 나오지 마라 등등의 이야기는 예. 다 가슴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이찍 나왔을 때는 조금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예. 이번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150석, 70석 한다고 그러니까 예. 뭔가 이제 조금 본인들이 뜬 것 같아요. 사실요, 선거라는 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오만하면 국민들이 심판합니다. 2번 찍으라고 현장에서 말실수했다가 여당이 하도 욕을 해서 헷갈렸다는 이재명 대표 얘기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울산 혹은 이 PK 지역 현장 유세, 지원 유세 때 이런 여당의 비판에도 이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은 이런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 만나보긴 할 텐데 총선판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권력과 예산을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허투루게 함부로 쓰면은 주인들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내쫓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을 하나를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해서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세계사에 없는 무혈혁명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회를 했지만 약탈 한 번 없었고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얻어맞은 사람 없습니다.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저 폐륜 정권 심판 못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패륜 정권이라는 얘기도 하면서 촛불 하나 들고 박근혜 정권 끌어내렸다. 말 안 되면 내쫓아야 되지 않냐. 이게 마치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서 등장한 게 그 누구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이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좋았습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좋았으면 지금 당연히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아니었겠습니까? 예. 하지만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갖다가 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이렇게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는데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문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비서실장한테 있습니까? 후보 본인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에 가리워졌던 이재명 대표의 민낯이 여러 가지 재판과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요합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중요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기 전에 예. 먼저 본인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을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박탈해야 되고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결론을 갖다 내리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운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판사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말, 뭐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패륜 정권이라는 말을 현장 지원 유세에서 했는데 또 몇 가지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지원 유세 확실히 이재명 대표의 단어 표현 수위가 한껏 높아진 게 뭐냐면 뭐 지금 우리는 뭐 심리적 내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더 나와서 노돌 교수님 이게 물론 현장 지원 유세를 하다 보면 현장 분위기가 본인 지지자들 많고 다소 이제 격앙된 분위기들도 연출이 되는데 그럼에도 뭐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란 상태다 혹은 본인 피습과 관련해서 이제 마치 현 정부의 배후가 있는 듯한 그런 탓하는 듯한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의도를 떠나서 뭐 심리적 내전 상태라고 얘기했죠.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그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런 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가 오직 자신들이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욕설을 하는 예. 뭐 그것만 지금 저렇게 보여지니까 심리적 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선 결과가 어땠습니까? 48대 47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갈라지고 그 중간에 있는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더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린 그런 상황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 내전 상태라는 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대하는 그 정치 지도자들, 여야를 막론하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건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 그야말로 내전 상태가 맞다면 내전 상태를 부추겨서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뭐 정말 뭐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피 흘리고 상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아니면 지도자가 거기서 전쟁을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아니다 얘기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메시지를 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특히 민주당의 지금 과거 이제 지금도 존경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엄혹한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리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투옥되고 정말 고문받고 이런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본인의 할 말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된 거죠. 예. 지금처럼 저렇게 뭐 그냥 날것의 언어를 쓰면서 욕설을 퍼붓는 비난을 하는 그런 건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내에서부터 비주류를 포용하고 알겠습니다. 일부러 자신들의 지역과 다른 호남 지역과 다른 영남 지역 인사를 등용하고 하는 그런 큰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존경받는 큰 정치가로 남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 대표 스스로도 민주당 스스로도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있겠죠. 본인이 이제 올 초에 피습을 당했던 그 목의 상처를 가리키면서 리더가 편을 가르고 밀어냈다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뭐 내쫓아야 되지 않냐. 패륜 정권 뭐 지금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란 상태다. 이 대표의 말폭탄 혹은 그 비판 수위도 집권 여당을 하는 수위도 한껏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표가 부산, 울산을 찾았다면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당에게는 크게 열세 지역인 순천, 광주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호남에 꼭 먼저 와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저희 스태프들도 계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호남에서 이번에 16년 만에 전석에서 여기 계신 후보님들을 비롯해서 후보를 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다른 얘기고 전국적인 얘기지만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물가가 너무 높고 특히 이제 과일이라든가 그런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협의한 것은 국민의힘은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서 긴급 가격 안정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바로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하는 것 자체에 속도감을 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김치만두 하나, 둘, 셋, 4통. 4개. 우리 점심은 그걸로 먹어야 돼요. 네. 저희가 광주로 넘어가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유명하다는데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저 오른쪽이 이제 순천대학교고, 그러니까 순천의료원이고 여기 옛날에 보면 그 일제 시대 때 가장 가장 병원 같은 그러네. 있었네요. 그 인요한 박사 그 가문들이. 그분이 순천이잖아요. 네, 순천. 저희가 폐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가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각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전에 순천, 광주를 찾았다면 오후에 지금 이 시각 전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옥마을 거리에서 단상 위에 올라서 여러 지지자들과 호흡하고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잠깐 현장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가 정말 전국의 시민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10년 만에 후보를 모두 냈습니다. 그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말 전북과 호남의 진심이라는 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진심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들리진 않습니다만 우리는 진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주에 출사표를 던진 정운천 후보의 손을 맞잡고 지금 전주 한옥마을 거리에서 시민들과 호흡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올게요. 이따 다시 또 이재명 대표의 현장 유세 현장도 공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어제도 뭔가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약간 기류 변화가 있지 않냐고 했던 게 부산에 가서 지금 뭐 사과든 과일이든 뭐든 물가 올라서 너무 죄송하고 물가 잡고 잘하겠다. 오늘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1,500억 다음 주에 추가 투입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현정 의원님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법을?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 간담회를 통해서 주로 큰 어떤 공약들, 우리 산업 육성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의 지하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참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리고 당장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서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 상승률 지금 한 3.1% 올라갔는데 특히 이제 채소라든지 과일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이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이제 반찬이나 이런 어떤 먹거리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등등을 보면 꽤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이 시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즉 그동안은 큰 담론을 제시했다면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 즉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물가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져가겠다. 그것이 실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되겠다. 그래서 어제 부산에서 물가 문제에 대한 이제 지금 운을 띄웠고 오늘은 구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1,500억에 달하는 이 물가 안정자금을 일단 배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서민층들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일부에서는 이제 물가 지원금을 사실상 이제 나눠줘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 공약이 필요하고 이거는 사실은 여당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이 이제 이 예산 집행권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해서 아마 앞으로는 주로 메시지가 주로 민생 관련된 메시지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좀 해봅니다. 저기는 지금 오늘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충장로 거리에서
저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설하는 모습이었고 조금 전에 직전에 봤던 게 바로 이제 부산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부산 많은 인파들 사이에서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하는 느낌.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부산에서 물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4월 이후까지 정치를 하길 바란다면 국민의힘을 찍어달라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물가 잡고 잘하겠습니다. 네. 주신 화이팅! 화이팅!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로 김도우, 장해찬, 김도우 저를 선택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함께 할 겁니다. 호남에 꼭 먼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다. 사실 장효주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무려 16년 만에 호남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뭐 이것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당락을 떠나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본인들의 열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호남의 전체 후보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국민들께는 또 어느 정도 상징성 있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다만 일단 뭐 공천이 취소되긴 했지만 도태우 후보의 어떤 발언 논란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을 낳고 결국에는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는 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후보를 낸 것 이상으로 정말 호남의 민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는 앞으로 총선 과정을 좀 더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호남에 계신 또 국민들 또 호남 민심이 과연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4월 이후에도 정치를 하길 바란다면 국민의힘을 찍어달라는 얘기까지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말 중에 뭐 여러 메시지들도 유권자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젯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방문하기 전에 5.18 패배 논란, 도태우 후보 공천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국민의힘인데요. 오늘 광주 현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광주에 국민의힘에 온 이후로 두 번째로 오는데요. 최근 저희 공천 과정에서 광주 5.18 민주항쟁과 관련한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박은식을 봐주십시오. 저는 이분이 저에게 올 때 비례대표를 해달라고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은식 정도면 이 사람을 보십시오. 박은식 정도면 비례대표 줄만합니다. 그런데 박은식은 2번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식은 그냥 광주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의 아들 박은식입니다. 광주를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제가 광주에서 호남에서 홀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존중하는지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한동훈 위원장 바로 왼쪽에 광주에 출사표 던진 바로 박은식 후보, 그 국민의힘의 비대위원 가운데 한 명이죠. 박은식 후보. 지금 옛 전남독청 광장에 보이는 5.18 민주화 운동 성지에 본인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여기 보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욕먹고 깨져도 다가가다 보면 진심을 알아줄 것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 박은식 후보 결국은 이제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도 마찬가지고 아마 호남의 진심을 보이겠다. 국민의힘의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박은식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의사인데 84년생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5.18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박은식 후보는 진짜로 본인이 그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비례대표 신청했으면 비례대표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광주에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갖다 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선거 사무실 낸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곳에서 선거 사무실을 갖다 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은식 후보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직 40도 되지 않은 그런 나이니까 앞으로 박은식 그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은식 후보와 함께 그 지역구에서 맞붙고 있는 민주당의 소속 안도걸 후보도 공이 전해드려야죠. 사무실과 나란히 자리를 잡았고, 안도걸 후보의 일성은 결국은 본인 슬로건은 선굴군 정치로 광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 얘기, 오늘 순천 광주, 그리고 지금은 전주의 한옥마을에서 유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 여야 슬로건 전쟁과 함께 첫 번째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이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에요, 누가 어떻게 각종 논란거리를 재빠르게 대처하느냐가 총선 초반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여야 모두 어제 한밤중에 정봉주, 도태우 두 설화에 휩싸인 후보들을 나란히 공천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막말 자체뿐 아니라 이 거짓 해명이 결정타였습니다. DMZ는 멋진 거 있잖아요. 팔목질에. DMZ에 들어가고 경품을 내는 거. 잘못했지만 사과되었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목발을 우리가 사줄 테니까 얼마든지 사줄 테니까 DMZ 가서 지뢰를 밟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도 하시고 많이 화나시죠.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봐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무시하는 건데 지금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하신 분들을 다 욕되게 보이는 거니까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 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민주당 여전연 공천 내용 얘기를 짚어보기 전에 저희가 앞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원 유세 중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차례입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쓸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부산 주시겠죠? 장림 골목시장에서 출마 선언한 현장 출마자와 함께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4회 출사표를 던진 이재성 후보네요. 오늘 아마 울산 찍고 부산 갔다 PK 지역 이재명 대표가 올 초 정확히 1월 1일 그 흉기 피습 이후에 처음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방문했고 지금 이 시각 부산 장림 골목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현장 유세 중입니다. 앞서도 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꽤 집권 여당,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한 수위 높은 비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내쫓아야 한다는 취지 혹은 심리적 내란 상태 등 일단은 여러 표현들을 썼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 지지층 결집에 좀 나선 듯한 모습도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장림골목 시장에 있는 야당 이재명 대표 얘기 현장 모습 잠깐 만나봤습니다. 앞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정봉주 후보, 정봉주 전 의원 얘기로 이제 본론으로 다시 하나하나 돌아가 보겠습니다. 참 온라인에서 2, 3일 사이에 가장 뜨거운 정치권의 이슈였습니다.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막말, 온갖 막말 논란들이 다 쏟아졌고 결국은 어젯밤에
한 10시 30분쯤 된다요.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 건이 좀 파장이 만만치 않았던 건 이런 거짓 사과 논란, 특히 막말 자체보다도 거짓 사과, 거짓 해명 논란이 당으로부터 큰 실망감을 줬다. 그래서 공천을 취소했는데요. 다음 한번 볼까요? 특히 지금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로 안타깝게 하반신이 마비된 가수 강원래 씨가 정봉주 전 의원의 이 이슈까지 참전할 정도로 이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네. 자, 요 이야기 막 드리기 전에 지금 이재명 대표 부산 가셨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여러 가지 뭐 정권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기 이전에 왜 잘하는 서울대병원으로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보다 잘하는 서울대병원으로 본인은 이 지난번 테러 당했을 때 헬기를 동원해서 400km를 달려와서 서울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겪었던 마음의 상처, 또 부산대 병원이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미안함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아마 부산에 가셔서 이제 방문하셨으니까 왜 부산이 뒤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한 먼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올 초에 있었던 피습 사건 때 이른바 두 가지 논란거리를 국민의힘에서 키웠던 게 바로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그렇죠. 부산대 지역 의료 비하 논란 둘 중에 일단은 부산에 갔으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이 그때 마음의 상처가 저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내가 사과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진정성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강원래 씨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본인은 한 번도 그 가해자가 본인한테 연락한 적이 없대요. 근데 막 딴 데 가서 내가 그 사람 사과했어 라고 한다 그러면 피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이 어떨까라는 걸 이제 대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재원, 김정원 두 정말 영웅들이 본인한테는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는데 본인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는데 정봉주 의원이 제가 그때 사과드렸고 다 영상 내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떻겠는가 그걸 이제 강원래 씨가 대신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정봉주 의원이 본인이 저런 어떤 사과를 그냥 거짓말로 할 게 아니라 정말 얼마만큼 그 이후에도 진정성이 한 것인지 난 묻고 싶고 그리고 이제 공천이 전격 취소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문제에 대한 거짓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정봉주 의원이 아는 분들은 뭐 다 압니다. 저희 이렇게 방송계에 있는 분들 이분이 예전부터 이런 많은 어떤 전과가 있었고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된 전과도 있었다는 걸 다 압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예. 이건 도저히 당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어제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후보자 적격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몇 명 탈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당의 공천에 불복해서 소송을 냈다라고 이 시흥시장을 탈락시켰고요. 또 예전에 어떤 이 본인의 전과가 있다고 탈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을 왜 탈락시키지 않았을까요? 딱 하나 이유가 있겠죠.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싫어하는 비명을 본인이 저격하러 가기 때문에 탈락을 안 시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오늘의 어떤 이런 사태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 김진 앵커와 통화했던 예비역 중사, 하재원 중사, 목함질의 용사 얘기는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해도 절대 받아들일 생각이 없고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아마 그 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부정적 인식도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이 거짓 해명 논란 때문에 어제 밤에 공천을 민주당이 취소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일단락이 된 듯 보이지만 민주당은요. 이 강북을 정봉주 전 의원의 후임으로 일단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친명 인사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위를 차지한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원칙은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죠. 이런 경우는 전략 공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뭐 박용진 후보 의원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거겠고요. 저도 이제 상황을 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얘기는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이제 차점자 2등이었던
뭐 점수 깎이고 2등이었던 박영진 현역 의원 대신, 현역 지역구 의원 대신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노도일 교수님. 일부 하마평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뭐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대변인과 조상호 변호사. 벌써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글쎄요,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원칙이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글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라면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올림픽에서도 뭐 경기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딴 사람이 있었는데 금메달 딴 사람이 자격이 박탈되거나 하면 예. 은메달 딴 사람이 당연히 금메달 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 경기에서. 근데 왜 이게 그 아니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재추천 기회를 준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기회에 박용진 후보도 경선 기회와 함께 경선 기회를 부여해서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지 박용진 후보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략 공천을 주겠다 얘기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원칙에 제가 알기로도 뭐 당원 단계에 정확하게 이런 경우를 규정한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결론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좀 다 얘기하셨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 몰랐나요?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냥 정치권 인사가 아닌 사람도 알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런 막말 이런 걸로 욕설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걸 몰랐다 그러면 검증은 왜 한 거죠? 민주당 차원에서 검증을 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알면서도 이분을 했다 하면 결국 비명의 뭐 또 여러 가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용진 의원을 쳐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한 거죠. 이렇게 쉽게 그 내용을 뻔히 아는 내용, 뭐 공개되지 않은 비밀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공천 취소한 것은, 자 이제 박용진 자기 역할은 다 했으니까 너는 용도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 공천 주겠다.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한민수 대변인은 항상 뭐 저희 뉴스탑10 자주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 뉴스탑10 패널로도 많이 출연했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이후에 출마 이후에 지근거리여서 이재명 대표를 적극 보좌하는 인물 가운데 한민수 대변인,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 다음 한번 볼까요? 조상호 변호사는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대거 이제 공천을 받을 때 일단 금천구에서 최기상 의원에게 고배를 마셨던 의원이기도 한데, 그럼 뭐 몇몇 안 되는 대장동 변호사가 또 강북을 가서 공천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좀 나오거든요. 근데 결국은 장현주 변호사님, 네. 원칙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게. 떨어지고 붙고. 근데 박용진은 절대 안 된다는 딱 그 규정을 두고 나머지 규정을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는 박용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그러나 당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다음 후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는 박용진 의원이 배제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정봉주 후보의 어떤 공천이 취소가 되는 것도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었고, 이번에 그럼 이 정무적인 판단 하에서 예. 전략선거구로 지정을 하고 전략 공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당의 방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정무적인 판단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일 텐데, 결국 내용 면에서 당연히 정당으로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훌륭한 분을 공천하는 것이 당연히 지역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또 투명하게 그 과정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당이 내용 면에서도 절차 면에서도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나오지 않을 그런 후보를 추천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이상 오해 소지가 없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뭐 선거는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 뭐 좀 이렇게 장기판의 말처럼 이거 배치해보는 것도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필요하긴 하다.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일단 당원보다 민주당의 지금 최근의 공천 흐름상 살펴볼 문제가, 첫 번째 서대문갑 경선 논란이 있었던 바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변호사는 성치훈 행정관이 낙마하니까 4등에서 올라가서 결선에서 이겨서 1등 돼서 공천받았다. 양천갑 같은 경우 이나영 후보가 자격 상실하니까 황희 현역 의원으로 공천을 받았다. 다음 화면. 특히 강북을의 4년 전 사례를 좀 보면요. 경선 승리 이후에 개인 신상 관련 문제를 제기했더니 경선 2위 후보가 자리를 승계한다.
뭐 여러 케이스를 보면 전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 두 가지 사례를 보면 박용진 의원의 다시 공천받는 게 순리일 텐데 일단 민주당 생각은 다른 것 같고요. 판단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는 당원도 있고 당규도 있고 특별 당규도 있어요. 요번 그 총선과 관련해가지고. 예. 하지만 이런 당규보다도 당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의 뭐 헌법과 관련된 그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딱 봤을 때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박용진은 안 된다. 이게 민주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규정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난번 박용진 의원이 하위 10%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민주당 당원 제6절에 예. 102조부터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재심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 재심과 관련된 규정은 중앙당의 재심위원회에 재심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재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그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켜졌습니까? 그냥 공관위원장이 문자로 띡 해가지고 재심 기각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박용진 의원은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요. 본인이 스스로 자책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책임이 없습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 대통령 후보로도 나가고 당대표 후보로도 나가가지고 당대표 후보 나와서 2등 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비중 있는 역할을 민주당 내에서 했는데 그때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러한 그 부메랑 효과가 지금 본인한테 돌아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잘해가지고 민주당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뭐 이른바 찐명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정봉주 전 의원 낙마했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안 되고 넣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 대략적인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제가 짚어보는 건데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민주당 내 막말 리스크, 막말 설화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안산갑에서 친문 전해철을 꺾은 양문석 후보 이 논란도 다소 조금씩 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맞잖아요. 저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쓰레기들이 1번이었고요. 2번이 바퀴벌레였고요. 3번이 빈대였었어요. 옆에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조상욕, 부모욕, 신체욕을 해주고 싶더라고. 쓰레기라는 표현을 그때 페이스북을 써요. 정말 낮춰서 가장 품격 있고 우아하게 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 소위 말해서 헤이트 스피치, 혐오 발언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가 경선에서 탈락시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서 양자 경선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판단 기준은 일반적 국민의 정서, 상식 이게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저희는 정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하신 부분은 제가 전혀 확인을 못하고 있는 방금 뭐 언론에 나왔다는데 내용 이거 자체를 아직은 제가 안 읽어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게 오전 영상이었으니까 이제 한병도 본부장도 읽어봤겠죠. 양문석 그 후보의 얘기를. 어떤 판단을 낼지가 궁금한데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뭐 벌레라고 지칭한 뭐 쓰레기, 바퀴벌레 뭐 이런 부분들은 막말에 가까운 뭐 여러 논란거리 있는데 아마 이 양문석 후보의 이 칼럼은 막말이라기보다는 소신인 것 같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이다. 노무현 씨에게 대해 역겨움을 느낀다. 이 과거 칼럼들. 그래서 민주당 생각이 궁금한데 이현정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자 우선요 이명백 위원장이 양문석 의원의 말은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명백 위원장은 정치학자입니다. 자 예전에 나치가 유대인들 상대로 해서 정말 동물 취급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양문석 지금 후보는요 주로 비명들을 향해서 바퀴벌레 뭐 등등 쓰레기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헤이트 스피치가 아니면 뭐가 헤이트 스피치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해야 헤이트 스피치입니까? 정말 정치학자의 양심을 보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다 이 양산 이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정신을 이어받겠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거 있을 때마다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서 참배하고 권양수에서 만나고 그게 다 코스로 돼 있어요. 근데 양문석 의원이요
지난 2008년도에 미디어스라는 뭐 거기에 기관 글을 보니까 정말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이 말이 안 나오는데 노무현 씨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아닙니다. 노무현 씨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역겹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층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체결한 걸 두고 노정권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국이 먼저 체결할 요구한 적도 없었으나 노무현 씨와 그의 정권 사람들이 나서서 한미 FTA를 구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환경운동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재명 대표는 이런 사람의 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겁니까? 아니면 양문석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대방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동료 이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바퀴벌레다 쓰레기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적합한 민주당의 후보로서의 인물인지 저도 같이 방송 많이 했습니다만은 정말 양문석 의원이 예전에도 보면 KT 시절에 이 부적절한 향응을 받아서 당시에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설화도 지금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뭐 정봉주 의원하고 거의 뭐 두 사람이 경쟁하다시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아예 전 대통령으로 부르지도 않고 노무현 씨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한 것들을 과연 민주당은 용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제 논란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과거에 이른바 비명계를 폄하했던 막말성 발언과 특히 이제 사실 뭐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뭐 불량품이라고 표현했던 칼럼 얘기까지 뭐 본인의 소신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 반응도 잠시 궁금하거든요. 기자들이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대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번만 하시고 다음 기회에도 하도록 할게요.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것과 좀 매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행동해서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을 하지 않았어요. 잠깐 좀 한 2, 3초 정도 이 대표가 쉬었다가 양문석 후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동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멈춰주시기를. 민주당 소속의 장은주 변호사 생각이 궁금한데 왜냐하면 이게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의 말, 뭐 조계사 직원 폭행 문제나 과거 전력 혹은 천안함 아니죠. 정확히 얘기하면 목함질의 용사 비하 발언까지. 근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불량품 얘기는 이제 당내에서도 오히려 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싶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즉답을 피한 건 저는 뭐 동문서답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말씀을 좀 아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총선이 이제 20여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앞서 다뤘던 뭐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막말 관련된 공천 취소가 지금 어젯밤에 일어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후속으로 양문석 후보에 대한 막말 발언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도부가 아마 이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거나 또는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서 좀 말을 얹기가 좀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병도 오늘 본부장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막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국민 눈높이인 것이고 국민 정서와 상식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 지도부가 또는 선대위 차원에서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는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또는 선대위 차원에서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또는 이제 양문석 후보가 아니다 할지라도 당내에 또 후보들 관련한 막말 파동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한 기준들을 좀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불량품과는 별개로 일단 이른바 자객 공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응원과 성원에 힘입어서 유튜브에서도 여러 강성 발언을 쏟아냈고 그런데 이제 친명들 공천 많이 받았는데 그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글쎄요.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일 수도 있을 텐데 현재 상황이. 아예 국민의힘은요. 지금 민주당의 설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민주당 후보들의 논란의 발언들을 한 명 한 명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내 뿌리 깊은 천안함 막말은 국민적 아픔에 거듭 상처를 내고 분노를 일으켜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최원일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 운운한 것도 모자라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라며 거친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막말을 두고도 장경태 의원은 군인이라면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라고 옹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냥 혼잣말 이렇게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되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천안함 막말 인사는 또 있습니다. 게다가 음모론자이기도 합니다. 인천 부평구 갑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노종면 후보는 영입인재로 민주당에 합류할 때부터 천안함 음모론 관련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노돌 교수님, 아예 이제 오늘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얘기는 이게 천안함 막말 같은 경우는 뿌리 깊기 때문에 음모론,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각 후보들을 쭉 열거했어요. 정조준하고. 이건 이제 여당이 천안함 음모론, 막말에 대해서 새로 꺼낸 이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뭐 이런 검증들은 사실은 후보 공천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후보 공천이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제대로 된 언론의 검증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서야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만 도저히 안 된다, 뭐 자격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뭐 걸러내는 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취소도 해야 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사퇴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글쎄 뭐 천안함 막말 또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하시는 게 물론 이제 뭐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공천을 시스템 공천이고 혁신 공천이고 또 공천 혁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양문석 뭐 이런 후보 같은 경우 또 지금 열거된 그런 분들 그런 분들 공천한 것이 공천 혁신이다, 공천 혁명이다. 그에 대해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공천에서 탈락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데 셈만 좀 짚으면 박광원, 박용진, 홍영표 이런 분들 혹시 유권자들께서 좀 시청자들께서 공통점이 뭔지 아시는지요? 이분들이요 백봉신사상 수상자입니다. 정말로 잘한다는 국회의원의 품격 얘기. 국회의원의 품격이 있고 정말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여하는 백봉신사상 수상자들입니다. 알겠습니다. 2번 받은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을 쳐내고 정봉주, 양문석 이런 분들을 공천하는 게 공천 혁신이고 공천 혁명인지 대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른바 양문석 후보의 여러 논란거리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서 즉답은 피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 나오는 대로 저희 뉴스탑10에서 잘 짚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정봉주 전 의원 낙마 이후에는 이제 양문석 후보로 그 논란거리가 옮겨붙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가 준비한 1위 총선판 판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의 논란 이후 낙마한 다음 날에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이례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총선판 판세를 공개했습니다. 과반 승리까지 자신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약세를 전에 보였었습니다. 정당 지지도가 회복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박빙 열세 구도에서 박빙 또는 박빙 우세로 전환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판세를 종합을 해보면 지역구에서 한 130 정도에서 140석 정도 현재 판단을 하는데요. 외부 여론조사 평균치를 내보면 13석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사실 뭐 선거, 총선판 많이 겪어보신 들 아시겠지만 25일 전에 이렇게 당이
대략적인 판세에서 뭐 140석 최대, 비례 13석 더해서 뭐 한 153석, 153석 정도 돼서 플러스 알파를 좀 목표로 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입장 표명, 선제적으로 얘기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건 분명해 보여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수위도 좀 높아지고 또 발언 수위도 지지층, 수도권이 박빙 우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걸 선제적으로 좀 내비친 표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건방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입장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제 입에서 우리는 몇 석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4월 10일 전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 이번 총선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숫자를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신중하고 어떤 목표 의석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 장현주 변호사께 민주당 내부 기류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일단 공천 파동도 이어졌고 정봉주 전 의원 구설도 있어서 근데 이제 다음 날 153석 정도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과반 이상. 뭔가 지난주에 비해서 내부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한 10석 정도는 더 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까?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글쎄요, 저는 자신감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오늘 저 이야기를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히신 분이 이제 한병도 전략본부장이시거든요. 예. 사실 전략위원장으로 당내에서 총선과 관련된 또는 당의 전체적인 전략을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객관적인 판세들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분석을 한 내용들을 밝힌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지지자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파동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는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우려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천 과정이 마무리되고 지지자가 결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도 저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 저렇게 어떤 153석이라는 구체적인 의석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례적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한 겁니다. 저 의석수를 내걸었다라는 얘기는 저 의석수를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말한다면 당 입장에서는 선대위가 굉장히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배수의진을 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이번에 과반 의석을 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또 굉장히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정권 심판론이라는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개한 것이지 뭐 결코 자만하거나 오만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표 점수를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장현주 변호사 말 맞다나 말씀처럼 뭐 절실함일 수도 있는데 선제적으로 판세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4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난 선거 때 이른바 야권의 스피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이런 판세를 미리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되게 정의당이 180석을 합치면 넘기는 그 경계선에 서게 되는 그런 게 되면 제일 좋지 않나? 희망사항입니다만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바깥에 있는 분이 더 심하게 선거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고는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180석 얘기는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런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4년 전 총선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 170석 넘게 얻었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됐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총선 뛰는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뭔데 이렇게 샴페인 일찍 터뜨리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이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 국민의힘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부의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150석 이상 조금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120, 130석 정도 되는 거고
그 정도 구도가 지금 갖춰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예. 누가 지금 저걸 알겠습니까? 결국은 지난 선거 때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이야기가 사실 맞았어요. 예. 맞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또 이번에도 본인도 비슷한 뭐 이야기를 하던데 저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략본부장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공개적으로 원래 이런 것들은 좀 비공개로 한다든지 기자들한테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하고 그냥 상황을 좀 설명해 주는 이런 걸 하는데 오늘 아주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제 이 카메라를 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 선거가 꽤 남았는데 저렇게 벌써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다 합하면 지금 뭐 충분히 의석을 많이 확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우선 지지층들이 상당히 이완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안 나가도 되겠네라는 것들. 그리고 또 상대방 지지층들이 결집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찍어야 되겠지? 예. 라는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라고 하기에는 과연 이게 지금 제가 볼 땐 좀 오만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또 지금 어떤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한 그런 용도가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선거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이제 정말 가야지만이 되는 거거든요. 지난 대선 보십시오. 그때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그때 뭐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라고 본인이 몇 차례 공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0.73%포인트 차로 간신히 이겼지 않습니까? 그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날 이준석 대표의 표정이 거의 기억이 나는데 자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앞으로요 몇 번 요동칠 겁니다. 제 경험으로 따져보면. 예. 그리고 지금은 이 ARS 여론조사 뭐 등등 이걸 통해서 그냥 전반적인 수치 지금은요 여론조사가 워낙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고관여층들만 답변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민주당의 자신감일지 모르겠지만 뭐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공개한 것은 결국 후폭풍이 분다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으로 뭐 위원장의 말씀 중에 좀 공감하는 건 뭐 저도 선거 방송을 뭐 적지 않게 해봤다면 26일 남았으면 한 260번 정도의 요동이 치더라고요. 어떤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지켜보겠습니다. 153석 이상을 얘기한 민주당 측의 얘기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 사실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경론이 오고 가는 논란거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납작 엎드린 이른바 찐윤 청년 정치인 얘기입니다. 도태 후보의 대구 공천장이 취소됐음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경론이 오가는 게 바로 있습니다. 바로 부산 수영에 출사표를 던진 장해찬 후보의 과거 SNS 논란거리 때문일 텐데요. 기자들이 물었는데 일단 장해찬 후보를 향한 당 지도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해찬 후보 관련해서 사과문을 냈는데 사과문의 진정성이 있는 입장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요.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간의 언행들이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보시는지. 국민의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발언이 나온 경위라든가 그리고 그게 공직에 있었는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에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오전에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된 발언의 내용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후보의 입장이 사과 발언과 같은 입장이 그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요. 일단 장해찬 후보의 과거 설화, 뭐 10년 전 혹은 7, 8년 전에 썼던 SNS 글들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보는 중이다라는 게 사무총장 얘기인데 오늘 오후 3시인가요? 부산 현지 지역구 주변에서 장해찬 후보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100번 후회된다. 상대당인 박성미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본인은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도 꽤 고민이 깊은 것 같아서요. 사실 이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발언들도 굉장히 문제인데 앞으로 드러날 발언들도 문제라는 게 아마 당 입장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제 치기 어린 20대에 썼던 글이라고는 하나 그래서 보여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 사람이 사용했던 어휘 또는 표현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의 대표로서 일하기에 과연 적절한 표현들이냐 그런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명확하게 감싸지도 못하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내치지도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완전히 거스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에서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혁진 변호사님 보니까 일단 돌아가는 거는 아직 뭐 당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저도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명확히 가닥을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장해찬 후보가 원래 오후 예정됐던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연기를 했어요. 이거를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본인 입장에서는 몸을 좀 낮출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실수한 건 실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장해찬 후보가 그래도 20대 때 한 이야기니까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그때 장해찬 후보가 어떤 뭐 공직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점들이 감안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장해찬 후보의 말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훨씬 더 심한 말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논란거리들 발언들을 저희 그래픽화 시켜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부에서는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SNS 글을 캡처해서 이제 비판하고 이러고 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경론이 있다는 취지의 얘기는 부산 혹은 이제 영남권에서 지금 출사표 뛰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출마자들과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출마자들 생각이 조금 격차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당 내에서도 말들이 많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이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른바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저런 이제 장해찬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의 어떤 막말 논란 자체가 전체적인 그런 민심, 그러니까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기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양재에 계신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이라도 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선거 판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지역구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심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도부의 고심, 그리고 서울, 특히 경기 수도권에서 뛰는 후보들, 물론 수도권만 후보들이 있는 건 아니고 광주, 호남, 영남, 충청 다 있습니다만 특히 요동치는 민심에 더더욱 민감한 게 바로 수도권 후보들일 텐데 오늘 오전에 여론조사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앞두고 지난주에 비해서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 지지율 말고 또 하나 볼까요? 특히 총선판에 중요한 바로미터, 척도가 되고 있는 서울 지지율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7, 43, 45 갔다가 30 됐고 민주당이 24, 32. 물론 이거 좀 감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봐야지 딱 한 여론조사만 단 하나 보고 갑자기 튀네 꺼지네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뭘 잘못한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다만 추세로 봤을 때 뭔가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국민의힘 내부의 공감대가 있다면 이게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아까 저희가 앞서 짚어봤던 장해찬 후보의 이른바 논란거리든지 아니면 이종섭 대사의 출구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관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게 지금 물론 이 의대 지금 증원 문제 놓고 이것이 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걸 이해하겠습니다만은 서울 지역의 여론이 저렇게 급격히 떨어진 거에 대한 저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떨어질 만큼의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었나?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거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천천히 따져보면 일단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어떤 이 서울 지역의 어떤 주민들에 대한 이제 이 반발이나 불만들이 굉장히 노골화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시점이 물가 상승률이 3.1%를 찍은 그 시점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과 지금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렵다. 그 책임은 결국 정부 여당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이 이제 표출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종섭 대사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대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또 특히 조국 혁신당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유보해왔던 주로 이제 이 예전 친문 지지자들 이분들이 이제 결집한 것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도 지금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그 혁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거의 제로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또 너무 하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놓고서 뭔가 하나의 뚜렷한 큰 어떤 실수나 이거 있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이 밑바닥 민심 자체가 좋지 않은 그런 정도의 여론인 것이지 한번 다음 주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단 하나 딱 여론조사 하나만 갖고 지금 판세가 이렇다 저렇다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다만 박성민 비서관님 그 아까 한병도 본부장이 얘기했던 백신 세석 플러스 알파 이런 것도 서울 민심에서도 각종 여론조사 쏟아지는 거 보면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긴 나오나 봅니다. 실제로 이제 공천 과정이 좀 마무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공천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잡음들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경쟁했던 후보들도 함께 선거를 띄워주게 되면서 지지층이 좀 결집하는 효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공천 과정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리스크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뭐 조국 혁신당의 출범도 있지만 그 외에 공천 과정 마무리되고 이재명 대표의 전국적인 유세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제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보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사실 민생 정책이라던가 정말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말들을 하기보다는 민주당을 향한 공세적인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더해서 지금 공천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설화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사실 여당으로서의 선거 프리미엄을 전혀 못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져서 최근에 호주 대사 임명까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싸워볼 만한 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26일 남았는데 일단 국민의힘에게는 대통령 지지율 소폭 하락, 서울 그 지지율에 대한 뭐 여러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아마 전략을 짜야 될 거고 반면 민주당도 이런 전략 속에서 어떻게 또 지지층을 결집시킬지도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민거리 지금 이른바 장해찬 후보의 논란거리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근데 다음 주제 이제 총선판에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다음 주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은 안 된다에 전원 사퇴한 시민단체 연합입니다. 글쎄요. 제목 그대로 민주당과 시민연합의 정면 충돌일까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다시 추천한 임태훈 전 소장에 대해 민주당이 또 한 번 재차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핑퐁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오전 시민사회 상임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게 임태훈 후보에 대한 부적격 결정을 철회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부분도 아직 현존에 있어서는 실정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당이 이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을 삼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뭔가 비례대표 1번, 2번, 순번 사퇴까지는 민주당하고 시민단체 연합이 그렇게 파열음이 없는 듯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임태훈 전 수장,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추천, 재추천, 거부, 철회. 아까 그 조영진 변호사님 그 박성준 대변인의 얘기는 아무리 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회적 그 인식과는 달리 현행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상임위원 10명 전원이 그만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더불어민주연합이 3월 3일에 창당을 했어요. 그때 4개 단체가 모인 건데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요. 20번까지의 그 범위 내에서 진보당 3자리, 새진보연합 3자리, 그다음에 연합정치시민회의 4자리 이렇게 합의를 갖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공천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 공천권이 결국은 민주당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합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합의는 깨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겉으로는 이제 임태훈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임태훈 후보가 20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번 가지고 뭐 싸울 일인가?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그 민주당에서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은 뭐 지역구에서 뭐 130, 140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비례는 13석 정도 기대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조국 혁신당 이렇게 팍 두고 있는 바람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13석밖에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임태훈 후보는 20번이니까 이게 뭐 기대할 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의미 없는 거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얼굴을 갖다 붉히나 저는 그게 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어떤 뭐 감정적인 그 뒤에는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합의 정신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상임위원 10명 전원 사임에서 임태훈 전 소장 왜 안 받아주냐, 안 받아들이냐라고 집단 반발했습니다. 지금 연합 파기까지 시사하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거와는 별개로 잠깐만요. 7년 전 이재명 대표 SNS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원 비서관님. 임태훈 전 소장이 민주당 비례연합의 공천을 받냐 아니냐를 일단 접어두고 과거의 이재명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돼. 저긴 병력 거부라고 써있는데 병역 거부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성준 대변인이나 당의 입장은 뭐 현실적으로 현행법 위반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당의 판단이 사실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인 건 맞죠.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과는 별개로 사실 이 임태훈 소장 자체가 군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이제 한국의 병역 문화라든지 병역 군대 내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적해왔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최상병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윤일병 뭐 괴롭힘 사건 이런 것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굉장히 대응을 잘해왔던 분입니다. 그런 분의 이제 역량을 인정하기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후보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인권을 향한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유권자들이 갸우뚱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내는 비례대표 후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연대를 맺어서 내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연대의 정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기준들을 존중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면에서 조금 이번의 판단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박 비서관의 말을 들어보니까 과거의 이재명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재 이재명 대표는 비판하시는 셈이 좀 된 것 같아서 맞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꼭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당이 지향해왔던 뭐 인권을 향한 가치, 뭐 군대 내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좀 차버리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현정 위원께는 이거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 임태훈 전 소장의 이른바 뭐 핑퐁 게임, 재추천, 추천 뭐 철회하라 뭐 이런 거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 반미 운동가 전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퇴를 몇 번 했고 근데 그 대신 들어온 인물들에 대한 논란거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주희 변호사, 혹은 뭐 국보법 폐지 후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제 정경심 전 동양교수 이제 변호를 맡았던 그 로펌에 같이 해서 했던데 조국 혁신당으로 갔으면 빨리 이제 공천을 받을 텐데 이쪽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변 사무처장 출신입니다. 근데 민변에서는 위성정당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변 회장, 그다음에 민변 사무처장이 민변 회장은 심사위원회 들어가고 사무처장은 또 저렇게 후보가 됐습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1, 2번 후보가 여러 가지 반미 운동이나 이런 걸로 지금 공천에서 이제 본인들이 출마 포기를 했는데 또 이번에 새로 든 이 후보 같은 경우도 꽤 그런 민노당 전력이라든지 또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보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어떤 동의 여부 뭐 이것 정도는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장혜주 변호사님,
이렇게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잖아요. 임태현 소장권의 그 비례대표. 근데 지금 아직 총선 이제 26일 남았는데 이거 평행선 긋다가 진짜 파기될 가능성, 전원 사퇴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파기되면 민주당 스스로 지금 비례대표 뽑아는 사람들만 하겠다. 뭐 이런 나중에 보관도 있는 겁니까? 사실 그런 보관이 있다라기보다는요, 뭐 파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진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조율 과정인 것이고 이 조율 과정 중에서 분명히 또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역 거부라든지 뭐 병역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파기가 된다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양쪽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인사들과도 함께 여러 그 과거에 뭐 수상도 했고요. 임태훈 전 소장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전원 사퇴를 하겠다. 글쎄 민주당으로서는 그 지역구 혹은 공천 파동이 이어서 비례대표의 파열음 얘기까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초반 총선 판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하셨고요. 민생이 중요하다. 총선 뭐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민주당 찍으면 사과값이 떨어지냐. 그렇다고 뭐 민주당이라고 대안이 있냐. 뭐 이런 표현이신 것 같고요. 동문서답도 전략이다. 이재명 대표 얘기. 양문석 후보 논란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다른 얘기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문재 후보 읍창마속 시간 끌지만 아마 이거는 여야 공이 유권자로서 어떻게 이 초반 논란을 대처하느냐 관건이다 이 말씀을 조언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정책 대결이 없다. 초반부터 지금 이 구설 설화 논란이 뜨겁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거 여야 대표 물론이고 출사표 던진 분들도 다 공이 새겨야 될 댓글인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는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저희가 총선 20여일 앞두고 집중적으로 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살펴봤다면 사실상 특보체제. 오늘 정말 국내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스포츠 스타 한 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야구 선수입니다. LA 다저스에 입단한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조금 전, 그러니까 오후에 미국 프로야구 월드 투어 서울 경기를 위해서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오타니 선수의 입국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뿌릴 텐데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더 뉴스거리가 되는 건 오타니 선수가 그 비밀에 쌓여있던 여자친구,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입국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 입국하면 저희가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 일본이든 아니든 국적을 떠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오타니 선수의 팬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안에 여기 SNS 사진을 보면 그 한국행 비행기 오르기 전에 사진 찍은 후로 실제로 한국행을 앞두고 본인의 배우자, 부인을 처음으로 공개한 오타니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팬들이 추측했던 부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저 여성은요, 다나카 마미코고요. 일본 여자 프로농구팀에서 활약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오타니 선수가 한국에서 아내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처럼 저렇게 사진도 공개가 됐고 입국장에도 모습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오타니 선수는 3, 4년 전에 이 아내를 알게 됐다라고 했고요. 지난해에는 이미 약혼을 했고 서류 작업까지 마쳤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배우자를 공개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모자를 뒤로 눌러쓴 오타니 선수, LA 다저스 소속이고 이번에 어마어마한 7억 달러 넘는 FA 계약을 통해서 LA 다저스에 입단을 했는데 오타니 선수 키가 193cm거든요. 근데 부인의 키도 180cm이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 다 장신의 위용을 뽐내는 오타니 선수의 입국. 아마 이번 서울 시리즈에 갖는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이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면면으로도 큰 관심인데 특히 장현주 변호사님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 네티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리꾼들이 추측했던 그 인물 배우자가 맞았던 셈이 됐네요. 그렇죠. 팬들이 정말 눈썰미 있게 잘 찾아내셨던 것 같아요. 팬들의 추측대로 다나카 마미코 그 예전에 그 농구 선수가 아무래도 오타니 선수의 이제 배우자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특히 오타니 가족의 가풍이 이렇게 스포츠를 다 하셨더라고요.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인 야구팀 야구 선수였고 그리고 어머니도 과거 배드민턴 선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들의 결혼 상대로는 아나운서나 연예인 말고 스포츠를 경험해본 건강한 여성을 원한다라는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아내였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서도 굉장히 환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 가풍에 따라서 오타니 선수도 그리고 아내도 스포츠 선수 출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국행 비행기 오르기 전에 저렇게 소나트도 하고 태극기까지 하면서 이번 서울 시리즈에 대한 오타니 선수의 기대감을 드러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배우자까지 저렇게 딱 공개를 해버리면서 정말 이번 오타니 선수의 방한 화제 만반입니다. 9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스포츠 관련 소식인데 좀 눈에 띄는 부정적인 뉴스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음 주제에 만나보겠습니다. 스타 농구 선수 출신 현지업 선수, 현지업 감독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지업 감독이 최근에 휘문고등학교, 모교인 휘문고등학교 농구 감독직을 맡았는데 논란에 휩싸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최근에 현지업 선수, 현지업 씨 하면 젊은 층에게는 이른바 먹방 잘하는 아저씨로 잘 알려져 있는데 감독직 태만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지금 탄원서를 내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겸직을 하면서 결국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근무에 소홀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특히나 이제 휘문중 농구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탄원서에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의 교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특별 장학까지도 추진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현주영 감독의 입장에서는 사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촬영들은 다 일과 시간 이후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탄원서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학교 측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휘문고 감독, 현지업 감독의 얘기까지 근무 태만 논란, 방송하느라 감독직 제대로 안 했다는 취지의 얘기 논란거리까지 짧게 만나봤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주말에도 이어지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